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5쪽에 215쪽에 40번입니다. 40번. 위험자산의 장부맥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공한다. 그렇지요? 41번.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여러분, 비행기 어때요? 동체, 엔진을 구분해서 감가상각할 수 있다 이거죠. 자, 42번부터가 재평가인데요. 재평가 이론은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2번. 유형자산에 대하여 기업은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쵸? 자, 43번. 원가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은 결산 시 모두 유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 손상 차손을 인식합니다. 원가 모형이 됐던 재평가 모형이 됐던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 손상 차손을 인식합니다. 44번. 원가 모형은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금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맥으로 한다. 그렇죠? 45번. 재평가 모형은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 이래 공정가치에서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맥으로 합니다. 재평가 금액을 장부맥으로 한다. 46번. 중요하죠?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맥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47번도 중요하죠.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우리 시험에 20회 때 출제됐고요. 48번. 재평가가 단기간 내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 내에 속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 시험에 20회 때 오답으로 없다 이렇게 출제됐고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맥을 초과하더라도 감가상각액을 인식합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죠. 공정가치가 장부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나왔으니까 공정가치가 장부맥을 초과하던 초과하지 않던 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액을 인식합니다. 50번.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여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은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가감하지 않는다. 가감한다. 오답이에요. 가감하지 않는다. 51번이 중요하죠. 자산의 장부맥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올랐어요.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의 감옥으로 어디에 가산한다? 자본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됐나요? 그죠? 이거죠. 자, 보세요. 자, 취득원가는 100원인데 맞나요? 오케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비용이 되겠죠?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 이거죠. 올랐어요. 그럼 비용 잡힌 것만큼 뭐 잡아요? 수익으로 잡고요. 더 올라간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죠? 떨어졌어요. 비용. 올랐어요. 자본인데 비용 잡힌 것만큼 뭐 잡아라? 수익. 그리고 더 올라간 건 자본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됐나요? 52번. 자, 216쪽에 자산의 장부맥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줄쳐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으로 떨어지면 비용. 올랐어요. 자본. 땡큐. 떨어졌어요. 비용.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자, 100원 주고 샀는데 올랐어요. 오르면 뭐죠? 120원 올랐다. 오르면 뭐예요? 자본이 되겠고요. 떨어지면 비용인데 전액 다 이게 당기손익인가요? 아니, 재평가 잉여금이 있으면 우선 뭐 한 거? 우선 상계하고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더 떨어진 것만 뭐가 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됐나요? 오케이. 자, 53번.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해서는 비례법과 순액법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서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54번.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어디에 대체할 수 있다? 이익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어떻게 오답을 봤나요? 이익여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됐나요? 오케이. 55번.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이후에 회계연도에는 원가 모형을 선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원가 모형이 됐던 재평가 모형이 됐던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56번. 손상차손은 즉시 어디로 인식해요? 당기손익. 손상차손은 뭐예요? 넌 누구니? 비용인데요. 이거죠. 또한 손상차손 누계액의 감옥으로 유형자산에서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손상차손 누계액은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아웃. 유형자산에서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됐나요? 오케이. 57번. 유형자산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뭐 하는 경우? 미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 다시 한번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초과가 아니에요. 미달한 경우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58번.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 창출 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값, 작은 값, 작은이 아니에요. 큰 금액으로 말한다. 59번. 유형자산이 손상된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 차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손상차손 환입은 뭐가 있어요? 한도가 있어요. 이거죠? 그죠?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했더라면 이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한도가 있어요. 여기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손상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을 살펴봤고요. 자, 216쪽에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대세가 무형자산 들어갑니다. 무형자산은 대세가 이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약 80%. 그리고 영업권의 평가, 그죠? 그 다음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거니 비용으로 인식할 거니 금액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무형자산은 반드시 이론 문제 출제 예상이 됩니다. 지문이 제가 216, 217, 218, 219, 39번까지 지문을 만들어 봤으니까요. 반드시 중을 그려서 히히히 해서 5초 만에 찾아내셔야 됩니다. 무형자산 들어갑니다. 자,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다, 없다? 없지만 없어요. 없으니까 무형인 거죠. 식별 가능한 화폐, 비화폐,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은 언제 인식하나요?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217조.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뭘로 측정한다? 원가. 뭘로 측정한다? 원가로 측정합니다. 04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관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자, 5번 보세요. 내용연수를 변경하나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무슨 변경? 추정의 변경. 그죠? 6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렇지요? 오케이. 7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여야 한다.
한정인 무형자산. 한정 지을 수 있다. 유한. 무형자산의 경우는 삼각하여야 한다. 8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 삼각은 자산을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죠? 9번. 내용연수가 비한정. 비한정은 삼각하지 않는다.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삼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삼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의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기간에 검토한다. 10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가액은 취득원가, 즉 제조원가, 재고자산 장부맥에 포함한다. 그죠? 제조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제조원가에 포함. 그죠? 장부맥에 포함한다. 11번.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효익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자산이다. 그렇지요? 12번. 우리 시험 20회 때 기출문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무슨 변경? 추정. 뭐라고요? 추정.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무슨 변경? 추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13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슨 단계?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발, 아웃이에요. 14번.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전액 발생점에 뭘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구 단계는 아무리 금액이 크고 아무리 나를 유혹하더라도 절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 15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 신용권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오케이, 땡큐.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그렇지요? 자, 218쪽 17번.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는 긴 짧은 기간으로 한다.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18번. 무형자산은 정액법, 체감 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등을 사용하여 상각하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 정액법 체크. 우리 시험에 정률법 이렇게 해서 2번 출제됐습니다. 19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중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은 개발 단계로 분류한다. 맞나요? 오, 그렇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예시 4가지씩 있죠.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0번 잘 나오죠.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비용은 영원한 비용이다. 됐나요? 21번. 무형자산의 회계 정책으로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맞나요?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2번. 금액이 크고 중요한 연구비는 무형자산이 인식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뭘로 본다? 0으로 본다. 됐나요? 그러면 잔존가치가 0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잔존가치는 항상 0으로 본다. 그러면 아웃이죠. 24번.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 형태가 없다는 점에서 유형자산과 다르며 손상차손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손상차손의 대상이다. 우리 시험에 2번 출제됐어요. 손상차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25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렇지요? 26번. 영업권은 내용요소가 비한정적이므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영업권은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됐나요? 영업권은 합병, 영업, 양수 등의 사업 결합으로 경우에 무슨 취득, 유상 취득 한 것에 하나여 자산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28번.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이후의 가치가 회복된 경우 영업권은 환입할 수 있다, 없다? 환입할 수 있다. 그러면 아웃. 환입할 수 없다. 영업권은 환입할 수 없다. 영업권은 비한정으로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손상하나요? yes. 환입은 안 돼. 요 세 가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무형자산의 재평가 무형을 적용하는 경우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올랐네. 기타 포괄손익으로 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자, 219쪽에 30번. 업무 지원용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 신용권을 충족할 경우에 이를 무형자산 중 개발 중인 자산으로 계산한다. 그렇지요? 31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자신을 충족하니 yes,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이 초과하는 경우 장부가 그죠? 장부 금액이 회수간을 초과하는 경우 인식하며 회수간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렇지요?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34번.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한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배치 되겠죠. 유형자산의 원가 배분 과정을 감가상각이라 하고 무형자산의 원가 배분은 뭐라고 표현한다? 상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표현하고요. 무형자산은 상각이라고 표현합니다. 36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잔존가치가 이후에 장부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38번. 숙련된 종업원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재무상대표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39번.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뭘로 측정한다?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한다. 무슨 가치? 공정가치. 됐나요? 오케이. 자, 투자부동산 들어갑니다. 투자부동산은 말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계산문제 나올 수도 있겠고요. 19회 때 말문제, 20회 때 계산, 21회 계산 출제됐는데, 자, 투자부동산의 분류가 중요하죠. 그죠? 1번.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투자부동산은 최초인 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된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220조 03번. 최초 인식 이후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맞나요? 4번. 투자부동산은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에 해당한다. 그렇지요? 투자부동산은 대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뭐예요? 당기손익. 심플하죠? 올랐어요? 수익. 떨어졌어요? 비용.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우리 시험에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한다. OX. X. 투자부동산은 올랐어요? 땡큐 수익. 떨어졌어요? 비용. 6번.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얘가 포인트죠. 그죠? 포인트. 7번.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감가상각을 한다.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일 때 감가상각해요. 그러나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8번.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렇지요? 9번.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0번. 누구를 위하여?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뭘로 가요? 재고자산. 뭐예요? 제3자를 위해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뭐예요? 재고예요. 재고. 투자부동산 아웃.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11번.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게 된 건물을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12번.
부동산의 일부분은 임대 수익을 위해 보유하고 일부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분별로 매각할 수 있고 각 부문을 분리하여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됐나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13번 일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리 매각이 뭐하다면 불가능하며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경미하다. 자가 사용 부분이 경미한 경우는 뭘로 분류한다?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14번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뭘로 가요?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합니다. 투자부동산을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하면 재고자산으로 대체합니다. 221쪽 16번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뭘로 분류한다?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17번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은 손상회계를 적용한다.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20회 때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은 손상회계를 적용합니다. 그럼 반대로 18번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손상회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가 모형은 손상회계를 적용하고요. 공정가치 모형은 손상회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확인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부채 개념이 나왔습니다. 부채에서 핵심적인 게 사채, 그 다음에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 개념부터 봅니다.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예요? 과거 의무예요? 현재 의무이다. 미래 기업에 자산을 이적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3번 부채는 이전 의무나 용역 제공 의무가 특정 기업 실체에 기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채는 현 시점에서 상환기일에 지급할 금액이나 지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 특정 시기에 지급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면 부채로 인식합니다. 부채는 채권자가 특정인이나 특정의 집단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계상된다. 6번 부채의 청구권자는 기업 외부의 제3자인 채권자이나 종업원 주주도 포함된다. 이게 사이드예요. 참고로 쉬쉬 넘어가시고요. 7번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 출제됐죠.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그 밖에 영업원까지 한 미지급 비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뭘로 분류한다?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 비유동, 유동. 우리 시험에 비유동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갖는 차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대표에 인식한다. 9번 상품 매입으로 인한 채무를 인식하는 개정 과목은 매입 채무이다. 맞나요? 미지급금 아니에요. 자, 22번 10번 별표. 자,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 법인세, 충당부채, 소득세 수금은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5가지 외우셔야 돼요. 선수금, 선수수익, 충당부채, 미지급 법인세, 소득세, 예수금은 바로바로 해서 이런 문제 중요하죠. 바로바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5가지 외우세요. 시작. 중얼중얼 그러세요. 선수금, 선수수익, 충당부채, 미지급 법인세, 소득세, 예수금은 비금융부채. 맞나요? 11번 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일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지요? 12번 매입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로 유동부채에 속한다. 그렇지요? 13번 매입채무와 충당부채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렇지요? 14번 부채로 계산되는 현재의무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의해 포착되는 뭐도 포함된다. 의제 의무도 포함된다.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에도 포함된다. 15번 유동부채는 일반적으로 정상 영업 중이내 또는 보고기간 후 몇 개월 이내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면 무슨 부채? 유동부채입니다. 그렇지요? 16번 잘 보셔야 돼요.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시험에 오답을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가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키워다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사채에 들어갑니다. 사채는 계산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고요. 계산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반드시 이론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18번까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유효이절법을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 맞나요? 할인 발행하던 할증 발행하던 차금 상각액은 증가합니다. 유효이절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증가한다. 맞나요? 할인 발행하던 할증 발행 상각액은 증가. 3번 유효이절법을 적용할 경우 할인 발행의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되고 할증 발행의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할인 발행은 밑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은 는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되고 할증 발행은 이자 비용이 감소한다. 그렇죠? 할증 발행된 경우 사채 장부액은 매년 감소한다. 위에서 밑으로 10만 5천 원이 만기되면 10만 원 갚아야 돼. 그래서 장부액은 매년 감소한다. 5번 할인 발행된 경우 사채 장부액은 초기에는 적고 9만 5천 원이 만기되면 10만 원 되니까 기간이 지날수록 장부액은 커진다. 그렇지요? 6번 사채가 할인 발행된 경우 사채 발행자가 사채 만기에 상환할 금액은 발행 금액보다 크다. 9만 5천 원 빌려서 10만 원 갚는다. 그럼 만기에 상환할 금액은 발행 금액보다 크다. 그렇지요? 7번 사채 발행 시점에 사채 발행비가 지출된 경우 발행 당시에 유효이자는 줄쳐요. 발행 당시에 시장이자보다 높다. 여러분 사채 발행비가 없으면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은 일치하지만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보다 높다. 유효이자는 시장이자보다 높다.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무슨 금액? 액면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우리 시험에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 틀렸죠? 액면금액. 9번 액면 이자율이 유효이자보다 낮은 경우는 무슨 발행? 할인 발행이다.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이다. 그렇죠? 10번 사채 발행 시 사채 유효이자율이 표시자보다 낮다는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보다 높으면 할증 발행. 그죠?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보다 낮으면 할증 발행된다. 됐나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11번 금융부채인 사채를 유효이자법을 적용하여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 맞나요?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죠. 12번 사채의 기말 장부액은 발행일에 시장이자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줄쳐요. 발행일. 뭐라고요? 발행일. 그런데 우리 시험 오답으로 결산일 이렇게 말장난을 칠 수 있겠습니다. 사채의 기말 장부액은 발행일에 시장이자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3번 사채의 발행비는 어디에서? 발행금액에서 차감된다. 삥 뜯겼어. 그러면 발행가격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14번 사채 발행 시점에 발생한 사채 발행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채가 만기 동안의 기간을 쳐 유효이자법을 적용하여 비용한다. 이때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격에서 뭐예요? 차감하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늘어나겠지. 증가되겠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3년 동안의 이자가 될 운명이다. 유효이자법에 따라 유효이자법을 적용하여 비용한다. 15번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사채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에 사용된다. 표시이자는 사채권자에게 매년 10% 줄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이다. 16번 사채를 회계연도 중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전 상환일의 장부액과 직전
직전 상한일의 장부맥과 상한가액을 비교하여 사채 상한손익을 계산합니다. 우리 시험 기출문제고요. 17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금액에 부과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맞나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액면금액에 부과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18번 할증 발행과 할인 발행은 사채 만기 금액과 동일하다. 맞나요? 95,000원이 만기되면 얼마 돼요? 10만원. 할증은요? 105,000원이 만기되면 얼마 돼요? 10만원. 그죠? 됐나요? 만기 금액과 동일하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